양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재부가 무역 적자의 큰 원인을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수출 급감이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맞지만 상당히 틀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기재부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반도체 수출이 왜 급감했습니까? 탈중국화 큰 원인 아닙니까? 미일의 경제 패권과 이익에 부응하다가 러시아나 중국을 적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진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찾고 처방을 해야 방안이 나옵니다. 명심하시고요. 기재부 차관과 한국은행 총재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미국 경제가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고 국채가 폭락하면서 미채권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폴트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는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고 미국 국채 시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달러 통화 자산이 외환 보유고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미 국채는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비중과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미국의 20, 30년 중장기 국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KIC,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펀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장기 미 국채의 투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 장기 국채 미현실 손실액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미국 국채시장 붕괴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높다고 자랑을 했는데 우리 자본이 하루가 다르게 미국 국채가 폭락하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 위기는 연준도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은행 도산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금융위기가 진전되고 있는데 파급될 게 뻔한 우리 경제는 어떠한 비상경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비상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속화되는 탈달러화 현상에다가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은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주요 26개국 중에서 고물가 고금리 몸살을 앓고 있는 아르헨티나하고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세 번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 총재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현상을 외부적 요인에서만 찾고 있으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이 지난 10월 이후에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악화 등 경제 위기로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은 현재 1.75%입니다. 22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져 있어요. 연준이 6월에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높지 않습니까?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우리나라 수출 부진의 상호작용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재부와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은 총재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로 전월과 비교해서 0.5% 낮아졌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도 117.15로 전달보다 0.7% 상승했고 29개월간 매달 쉼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군원 물가도 4월에 4.6%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가스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또 0.1%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합니다. 작년 말에도 올해 초에도 전기요금 인상 당시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른 통계는 2월 업무보고 시에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워낙 많은 여러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물가와 환율과 성장에 관해서는 목요일에 저희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물가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3.7%로 떨어졌고 앞으로도 물가가 하향하는 트렌드를 당분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통화정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다만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다른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 안정 면에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이자율 격차가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 환율이 저희가 1300 지금 2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화 정책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속도가 낮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자율 격차는 하나의 원인일 뿐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탈달러화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어느 분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안전하고 굉장히 그 성장률도 견고하고 그런 시장을 골라라 그러면 미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전 세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견해는 다른 분들의 의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올리면 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물가 안정과 그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기료를 올리면 물가는 당장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전기료 올린 거가 아마 물가에 직접적인 효과는 0.21에서 0.15에서 2% 정도 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이 물가 안정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전의 적자가 커져서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전기료를 올리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에너지 소비가 커져서 무역 적자가 더 커지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그리고 환율에 주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할 때는 불가피하게 전기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여러 효과를 고려하면 물가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가에 관해서는 뭐 최근 들어서 외식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에는 정부도 그 뭐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돼서는 그 원재료가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할당 관세라든가 또 할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요금이 이번에 인상을 보면서 한 0.1% 정도가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분할 납부 제도라든가 또 1년의 유예라든가 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 시점을 어디에 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는 저희가 비교적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영향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고요. 어느 시점을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단기적인 마찰적 요인이라든가 또 단기적인 특이 요인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조금 변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국채에 대한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부 탓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홍성국 의원님하고 홍영표 의원님하고 나란히 계시는데 홍성국 의원님 말씀은 전 정부를 퍼주기 탓을 하는데 똑같다. 그런데 뭘 퍼주기를 하느냐. 전 정부랑 같은 스탠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홍영표 의원님은 3.7% 물가도 서민에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돈을 쪼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물가가 높은 게 지금 공급망이 어려워서 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시중에 경제 성과 이상의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건데
그러면 홍성구 의원님처럼 기존의 스탠스대로 유동성이 계속 흘러가게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홍영표 의원님처럼 물가가 높으니까 유동성을 환수하고 비경제적인 유동성들을 위축을 시켜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어느 쪽이에요? 저희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관해서 이제 그 홍영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받아들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과 안 그런 지역에 있어서 혜택의 차이가 없습니다. 향후에 원전을 원전을 이제 전기를 발생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 요금이 10% 이상 파격적으로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원전에 관해서 부담을 지는 쪽에는 여러 가지 참 홍영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수자력 공사라든지 또 원자력 그 공사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에너지를 추구한다든지 태양광을 확충한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방망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공사라든지 석유공사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인천공항공사나 주택금융공사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고용보험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지금 획기적으로 안 하면 사실은 지금 IMF적인 시츄에이션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또 원자력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 그 구조조정 전문가가 책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경영 혁신도 잘 하고 또 에너지 공기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제가 오래간만에 생각입니다. 국회에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IT 바이오 이러다가 지금은 배터리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새로운 그 산업 구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국민들이 선택한 바가 뭐냐 이런 것도 잘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춰 갖고 기존의 산업 구조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뭐 여야를 다 떠나서 결국에는 나라 경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새로운 구조 조정 계획을 좀 심도 있게 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열어갈 거고 정부는 거기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게 필요한 부분에 뒷받침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나갈 겁니다. 네, 그 저출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 기획재정부의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3일 최상대 제2차관이 재정 비전 2050에서 그 청년 세대 고민을 반영하는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갖고 장기 재정 전망 경기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출산 대응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재정에서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세제 측면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하면서 장려 세제 등을 포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장관님 제가 그 국회 인구특위 운영하다 보니까 돈만 나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이런 산하 제한 캠페인은 완전히 홍수가 났었는데 저출산 부분에 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출산이나 영유아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각 부처에 홍보 또 공보 예산을 마련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좀 점검해 보시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출산율이 0.78로 해서 OECD에 아주 꼴찌고 지금 아이 낳지 않는 딩크 쪽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GDP의 약 4%를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3% 지출합니다. 지금 좀 있으면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국비 차원에서도 이 저출산 대책이
예, 기재부 차원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보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또 단년도에 예산 투입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또 인구 투기도 하시니까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상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유아 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설치라든지 보육교사 상담이라든지 또 그 가정양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 0세에서 3세까지 24시간 365일 공공산후조리원을 겸비한 영유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수유훈련, 부모 심리상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지원 제도가 있고요. 또 24시간 영유아 보육 시스템에서는 영유아 의료 지원, 양육 방법 교육, 또 부모 심리 상담.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표도 만들도록 한번 적극적인 특단 대책이 없으면은 이 아무 대책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학자나 경제학자들을 만나니까 그분들도 과학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문제는 우리 사회 정말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 못하면은 정말 여러 정책의 미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들. 예. 알과 전에도 그러신데 제가 영유아 지원센터를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하시겠냐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참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떤 곳에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저출산 극복 문제로 이어질지 여기에 관한 사실은 엄밀한 논의가 있는데 요거는 검토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